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요즘에 부쩍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미국에서 FSD 베타에 관련해서 캐나다와 노르웨이까지도 이제 나중에 FSD를 출시하려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 S사와 함께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배터리 관련 협업 소문입니다. 아직 루머이고요. 오피셜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이 곧 있으면 바뀔 것 같은데,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만 보행자와의 충돌 시 안전 문제 때문이라도 그 상태로 그대로 나올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포드의 머스탱이 이제 마하 2 모델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전기차로 설계하고 만든 처음의 크로스오버 모델이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1일 날 취임했던 포드의 신임 CEO가 마케팅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끝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에도 FSD를 출시를 해달라는 한 팬의 말에 머스크가 답을 했죠. 미국에서 얼리베타를 하고 나서 그리고 캐나다와 노르웨이로 갈 거라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최근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부분에서는 혁신적인 국가로 5개 안에는 꼽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FSD 베타 테스터 중 한 분이 또 트윗을 남기셔서 업데이트 중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생겼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KPMG는 AVRI라 그래서 자율주행차 준비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따지듯이 몇 가지 기준들을 정해서 어느 국가가 자율주행차 산업에 적합한가 이런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잘 안 보이실 거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1위는 싱가포르이고요, 2위는 네덜란드이고, 3위는 노르웨이고, 4위가 미국이고, 5위는 핀란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스웨덴, 한국, 아랍에미리트가 순서대로 쭉 있습니다. 1위와 3위에 대한 설명 중 특징적인 것만 조금 보자면, 싱가포르는 이미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가 표준을 발표를 했고 도로의 10%를 자율주행차 테스트용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위인 네덜란드는 전기차 충전소가 1인당 전기 충전소가 가장 많은 국가이고, 3위인 노르웨이는 이렇습니다. 노르웨이는 오슬로에 있는 몇몇 버스 노선들에 대해 2019년부터 자율주행 사용을 허가했죠. 그리고 운전자 없는 차량의 주행속도도 18km 정도에서 20km 정도까지 높여서 자율주행차 이용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기조입니다. 그 외에 전기차 시장적으로 볼 때는 워낙에 급진적으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과 연료 쪽에는 세금을 물리고 전기차 쪽으로는 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죠. 2019년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신차들이 배터리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와 그냥 소리 내는 대로 읽으면 사우라레식 이럴 것 같은데 이것과 협력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표되기는 이게 발표가 될까 싶기도 합니다. 뭐 쿠카나 ABB처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요 주문 덕분에 큰 잠재력과 장기적인 개발 기회를 보고 엔지니어링 사업부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말과,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고정식, 이동식 스토리지 분야의 배터리와 캐패시터 제조 공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고유한 제조 공정, 각자의 공정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폭스바겐과 보쉬, 컨티넨탈, 다이슨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테슬라와 독일 기업 간의 인수합병은 꽤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관련 제조 쪽에서 ATW 오토메이션을 포함해서 2016년에 그로만 엔지니어링을 인수했던 부분도 같은 맥락이겠죠. 일단 첫 번째 소문을 말씀드리자면, 이곳에는 9월부터 카토로드, 지금의 프리몬트에서 파일럿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곳에 공장 팀으로 들어가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와 2021년 말까지 프리몬트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가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까지도 더 많은 배터리 설비들을 주문하고 있다는 그러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새로운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디자인이 뭐 많이 바뀔 거라고는 아니고요, 작은 디테일상의 개선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어떤 디자인일지는 나중에 발표를 해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겠죠. 사이버 트럭이 약간 탱크처럼 생겼기 때문에 궁금해지는 그러한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포드의 머스탱 브랜드로 마하 2 모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이게 머스탱 이름을 붙이기가 조금 안 닮았다 이런 느낌도 들긴 했는데, 일단은 포드 입장에서 처음으로 전기차로서 설계한 첫 번째 크로스오버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퍼스트 에디션은 58,000달러 정도인데요. 범위로 따지자면 나중에 후륜구동이 한 300마일 정도 될 거라고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것이 나올 것입니다만, 모델 Y의 롱레인지에 비해서는 이 범위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순간 가속력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동차라는 게
이렇게 딱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머스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일단 포드는 $7,500 정도의 연방 세금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의 이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탱 쪽을 바라보면서 저는 자율주행 쪽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됐는데 GM 쪽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둘 다 장기적인 솔루션으로서의 웨이모 쪽 접근과 그리고 에이다스 솔루션에서 접근하는 모빌아이 쪽의 방식 모두에게 지금으로서 필요한 모빌아이의 솔루션과 앞으로 자기들이 앞으로 어떤 것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쪽 다 투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GM은 크루즈를 인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제작하는 기업을 자회사로 두게 되었는데 포드는 웨이모가 있는 알파벳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여기에 빠져있죠. 독자적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포드는 지금 머스탱이나 앞으로 나올 주력 모델인 여기 보이시나요? F150 픽업 트럭에 대해서도 이제 몇 년 동안은 향후 모빌아이의 솔루션을 대폭 채용할 듯 합니다. 어제 30분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모빌아이는 자체적으로 모듈화한 IQ 칩을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등도 사용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에이다스 시스템 이상의 접근을 선호하는 부분이라고 느꼈던 것은 포드가 HD맵 중에 하나인 로드북까지도 활용하겠다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수학도 하고 자기들이 쓰기도 하겠다는 그런 것이겠죠. 양사가 모두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가게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모빌아이 쪽도 차량 수를 늘려서 더 많은 지도를 얻게 되고 클라우드로의 통합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오펜싱 할 수 있는 맵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니까요. 웨이모 방식의 접근은 이제 포드 입장에서 알파벳이 주관하는 사이드워크 랩스 파트너스 쪽에서 파생한 캐브뉴의 사업이 여기에 초기 파트너로서 포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초기 파트너는 포드와 미시간대 미국의 이동성 센터가 언급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주도자는 알파벳과 포드겠죠.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이 2018년쯤부터 이제 V2X를 통해서 차와 모든 것 간의 소통을 통해서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만들려는 웨이모의 방식 접근법을 이런 도입을 해보자 그렇게 말했던 것이 또 포드 쪽이기도 합니다. 이 밑에 있는 파트너스는 이것이 다 참여하거나 뭐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V2X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와 어떤 것의 소통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신호의 체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중립적인 표준을 위해서 구성된 자문위원회입니다. 상하이 테슬라 매장의 최근 풍경입니다. 신에너지 정책 발표 이후에 압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 하는 우려에 다소간의 폭락이 조금 있었어요. 테슬라도. 그런데 여전히 매장 내에 붐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점차 부품들을 중국 내부에서 조달하려는 계획을 함께 맞춰가고 있고 마찰은 최소화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중국의 이제 정책적인 중단기 계획인 만큼 단기간에 뭐 이것을 빠그라뜨린다거나 급격한 변화를 갖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2008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파산을 막으려 돌아다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처음에 시작되고 나서 머스크는 테슬라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페이팔 시전에 벌었던 자신의 돈으로 회사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에 성공 확률이 낮아서 내가 모든 돈을 조달했고 그렇게 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투자자들한테서 돈을 받고자 하지도 않았다고 전해지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테슬라도 피해갈 수 없었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처럼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당장 현금이 절실한 상황을 겪었고 그해 12월 GM과 크라이슬러는 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지원받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시간이었죠. 머스크는 2015년 그때를 회상하면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자신들이 해내왔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2013년쯤만 해도 테슬라는 생과 사를 오가면서 운영했어야 했죠. 1주에서 2주 정도만 버틸 수 있는 현금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도 팔고 주변인에게 돈을 빌려서 집세를 내야 했던 시기도 있었죠. 머스크는 2020년까지 1년에 5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고 언젠가 그는 GM과 폭스바겐, 도요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파산을 막기 위해 뛰어다니는 그날이 있었음을 회상하는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넣었고 빌릴 수 있는 돈을 모두 빌렸던 시기, 여전히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남은 돈은 모두 테슬라에게 넣었던 시기가 있었죠. 2008년 파산을 막으려고 돌아다녔던 테슬라에서 2020년에는 테슬라의 행보를 집중하게 되기까지 그가 꿈꿨던 GM과 폭스바겐, 도요타를 넘긴 해이자 연간 50만 대의 생산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해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추워진 밤이면은 부쩍 올해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회상하면서
글을 쓰기도 했었죠. 한국에서는 수능이 다음 달인 12월 3일 날 치러집니다. 비록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뉴스에서 수능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